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어젯밤 한때 서울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양의 비가 한때 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비 소식이 예보돼 있어서 하늘이 깜깜합니다. 그런데 이 깜깜한 하늘처럼 이준석 대표의 운명도 오늘 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 대표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윤리위가 오늘 밤 열립니다. 과연 이준석 대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오늘 밤이 이준석 대표에게는 운명의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윤리위가 열립니다. 2주 미뤄놨던 그 윤리위가 2주 만에 열린 겁니다. 오늘은 어떻게든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라는 당내 관측이 많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운명 어떻게 될까?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가심은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고발. 오늘 동아일보 1면이 쓰고 있는 뉴스입니다. 고발. 함께 보시죠. 국정원이 전직 국정원장 2명을 고발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과 관련해서 중요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라는 의혹으로 박지원 전 원장을 탈북 어민 북송 과정에서 조사를 조기에 강제 종료하라고 지시했다라는 의혹으로 서훈 전 원장, 이 2명의 국정원 전 원장을 국정원이 고발을 했습니다. 국가기관이 전직 수장 2명을 고발한 건 매우 이례적인 초유의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어떤 의혹일까?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다뤄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뜻대로. 조선일보가 오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누구 뜻대로? 함께 보시죠. 63명이나 연판장을 돌렸습니다. 이건 실력 행사다라고 조선일보가 썼습니다. 이재명계 개파 의원들이 이렇게 많았군요. 민주당의 최대 개파가 아니냐라는 놀라움이 민주당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결국 비대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론조사 30%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론조사 30%가 반영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개파들끼리의 계산은 더욱더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당내 여론조사 2위 박용진 의원과 함께 민주당 당대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사퇴. 한겨레 신문 6면이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누가 사퇴했을까요?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한국개발연구원장 홍장표 원장이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총리의 감사원까지 거취를 압박한 바 있었죠. 특히나 전 정권의 실패한 경제정책의 설계자,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의 설계자가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에 있는 것이 적합하냐라는 비판이 여권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이 공개적인 사퇴 압박이 있었죠. 결국 사퇴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침체. 한국일보 오면이 쓰고 있는 기사인데 한국 경제에 적신호가 들어왔고 살기 참 팍팍하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경기 침체 얘기도 나왔습니다. 환율은 급등하고 있고 유가는 급락, 금리는 역전, 뚜렷해진 불황의 시그널. 환율이 1,310원을 돌파했는데 13년 만에 최고치. 코스피는 20개월 만에 2,300선이 붕괴됐습니다. 국제 유가는 구리 등 원자재 값은 급락하고 있는데 뚜렷해진 불황의 3가지 시그널이 선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하반기에는 경제 침체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대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바람에서 비 냄새가 느껴질 정도로 당장 비가 쏟아질 것 같은 먹구름을 뚫고 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 이양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차기 당대표 당내 2위 이재명의 대항마로 꼽히는 박용진 의원, 기자 출신의 교수 한신대 김수경 교수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준석 대표의 운명이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윤리위가 2주 연기됐는데 오늘 밤에 열립니다.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의혹 그리고 그 이후에 증거인멸 교사 의혹까지 윤리위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대표도 많이 긴장한 듯 보입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연일 윤핵관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윤핵관들이 신났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이 대표에게는 오늘이 운명의 밤입니다. 앞선 징계위는 연기됐었고 이 대표는 급기야 윤리위를 향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윤리위가 무슨 저희가 있는 것 아니냐, 그 배후에 윤핵관이 있는 것 아니냐, 기우제식 윤리위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김철근 현 당대표 정무실장 징계 절차 개시. 사유는 증거인멸 의혹 관련 호명유지 의무 위반. 제4차 중앙윤리위원회 7월 7일 날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명 청취 후 심의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2주 사이에 뭔가 새로운 본인들이 참고할 만한 게 나오길 기대하는 거지. 거꾸로 말하면은 징계 때문에 계속 이름이 오르는 제 입장에서는 네. 이건 뭐 기회식 징계냐,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냐. 당 대표로서 조금 좀 더 절제된 행동을 하면은 좀 더 신뢰를 주지 않을까. 네. 마음의 근육을 쌓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흑화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예. 제가 흑화하면 그것도 재밌을 겁니다, 진짜. 저같이 여론 선동 잘하는 사람이 흑화해가지고 진짜 그러고 다니면은 예?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기대도 될 겁니다, 그거는. 만에 하나 가정입니다만 설상가상으로 만약 오늘 밤 윤리위가 징계라도 결정을 내린다면 이 대표 본인이 말했듯 흑화해서 국민의당과 윤핵관과 윤리위를 공격할 태세인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징계 이후의 상황이 진짜 문제다라고 당내의 우려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오늘 아침입니다. 뜨거운 얘기 지금 다뤄볼 텐데요.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에 마침 이 대표가 참석을 했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윤리 징계를 앞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본인이 기획했던 59초 쇼츠 공약을 언급했다라고 합니다. 나 이거 잘했다. 대선 때 알아달라. 이런 뜻이었을까요? 함께 보시죠. 건배 한 번도 없어요. 건배 이슈가 한 마음인 것 같은데, 한 마음. 윤석열 정부 마음. 윤석열 정부 마음. 속도감 있는 그런 정책 추진의 어쨌든 의지가 국민들께 표명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 때 전 국민을 열광하게 했던 59초 쇼츠 공약 모두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당정이 힘을 합쳐서 정책 수요층을 세밀하게 분절해서 치열한 메시지전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당정은 불편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 자, 이 장면이 상당히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기자 출신의 김수영 교수님, 이 대표가 주도했던 지난 대선 캠페인 중에 이 너튜브, 유튜브에 이 짧은 59초짜리 아주 짧은 광고 캠페인 영상이 있었어요. MZ세대의 입맛에 맞는. 그래서 뭐 윤석열 당시 후보, 윤석열 캠프의 특징적인 공약을 재미있게 이제 원희룡 장관과 같이 짧게 해서 올리는 것. 그거를 저 자리에서 언급했다라는 거.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나 지난 대선 때 이거 잘한 것도 있다. 뭐 그런 걸까요? 대선에서 어쨌든 이준석 대표의 공이
다고 할 수 없죠. 59초 쇼츠 공약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 MZ세대가 미디어에 프렌들리한 세대이고 어떻게 짧게 영상 안에 압축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세상에 내보내는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화제도 되고 이야기도 되고 대선에 기여한 바가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저 언급을 한다는 것은 특히 이제 윤리위의 결정을 예. 바로 앞둔 상태에서 모든 미디어가 저렇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PR을 한다는 것. 물론 정치인의 자기 PR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걸 얼마나 세련되게 하느냐가 예. 중요한데 뭐 국민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지금 굉장히 이준석 대표가 궁지에 몰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대선에서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 얼마 전에 그 페북에 손절이 아니라 익절이다 이런 얘기도 썼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당에다가 여러 가지 손해라기보다는 훨씬 더 기여한 바가 큰데 지금 자기를 잘라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인이 대선의 공이 적지 않은데 이렇게 자신을 내쳐버리면 예. 그것은 마치 토사구팽을 당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윤리위의 결정이 있기 전에 나의 공을 좀 알아다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저 짧은 시간에 저 자신의 이제 PR을 담은 저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대선 때 정말로 두 발로 뛰었던 이양수 의원님, 뭐 전면에서 미디어를 상대하셨잖아요. 59초 쇼츠 공약 이 대표가 했던 것도 뭐 꽤 효과적이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사실 대선의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59초 쇼츠 영상이 과연 얼마나 큰 대선 승리의 주요 뭐랄까요 승리 요인이었냐라고 묻는다면 글쎄요 선거를 직접 진두지 해보셨으니까 이 대표가 언급했던 59초 쇼츠 영상이 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었을까요? 대통령께서 선거 끝난 직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0.73% 차이로밖에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모두 다 승리의 견인차가 아닌 분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59조 쇼츠도 있었고 이제 AI 윤석열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기차 타고 호남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냈죠. 그래서 대선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물론 이제 뭐 후보를 서울에 두고 이제 뭐 지방으로 무단으로 가셔가지고 당 대표가 대선 일정 보이콧한 것. 예, 그래서 좀 당원들한테 좀 아쉬움을 준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공만 있고 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과가 다 섞여서 있는 거죠. 공과가 섞여 그런 있다. 것들을 다 고려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59조 쇼츠라고 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러는 것은 아마도 이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좀 공보나 홍보 분야가 좀 약하다. 예. 속도감 있게 정책을 국민들한테 잘 알렸으면 좋겠다. 과거에 선거 때 그런 예가 있었다. 이제 이런 차원으로 얘기한 거라고 그렇군요.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정책 홍보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표현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 대표가 이 대통령실을 향해서 쓴소리를 했어요. 인사 관련, 정책 관련 나한테 하나도 안 올려주고 나 때문에 지지율 떨어졌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고 대통령실에게 서운함을 표현하기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당대표나 정당에게 안 알려줍니까? 그렇게? 인사도 안 알려주고 정책도 안 알려주고 당대표 패싱합니까? 뭐 일단은 그 언론 발표 전에 뭐 당에다가 알려주는 게 기본적인 예의죠. 왜냐하면 여당이니까. 예를 들어 이제 청와대에서 누구를 발표했는데 이 솔직히 남성인지 여성인지도 모르고 있으면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나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인사 과정에서 우리 당 지도부한테 그게 전달이 잘 안 된 측면이 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거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고위당정 협의를 할 때 이야기를 해서 바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인사 수요가 있을 때 뭐 예. 검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뭐 아주 보완 유지되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은 당에 미리 알려줄 수는 없죠. 근데 끝나고 언론에 발표되기 전에는 우리 당에 이렇게 통보를 좀 해주는 것이 지금은 자리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알려준다. 네. 그럼 이 대표는 과거에 이제 안 알려줬었다라는 얘기를 요즘 꺼낸 겁니까? 아니면 요즘 대통령실에서 알려주는데 이 대표한테는 안 알려주고 권성동 원내대표한테만 알려주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제
최고위 그 당정 협의가 최근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예. 그 예전 얘기를 하는 그렇군요. 예전 얘기를 지금 이 대표께서 하신 거다. 친윤 이철규 의원이 이 대표를 향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대표가 최근 윤핵관이 날 죽이려고 이 판을 다 칼을 꺼내들고 만든 거다라는 취지의 공격성 발언이 나오자 친윤계의 반격인 셈인데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이 대표 윤리위 징계 여부를 앞두고 전운이 감돕니다. 이준석, 윤리와 관계없이 윤핵관 쪽에서 공격 들어오는 게 명백하다. 윤핵관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이 국면은. 이렇게 이 대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친윤계 대표 좌정으로 분류되는 이철규 의원이 사람들은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서며 남 탓해대는 사람을 칭하여 후한무치, 얼굴이 두껍고 부끄러움을 모른다. 후한무치한 자라고 한다. 라고 강력 비판을 했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이 대표의 주장대로 이 국면은 윤핵관이 이 대표를 죽이려고 들어오는 겁니까? 이철규 의원의 주장대로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선데 이 대표가 후원무치한 겁니까? 딱 누구 말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선 이 대표가 그 윤리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징계 절차에 대해서 윤핵관을 지목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일단 이 대표의 잘못이 있다. 예, 왜냐하면 이양희 윤리위원장을 비롯한 그 윤리위원회 그 인선은 누가 했느냐면은 이준석 대표가 한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양희 윤리위원장을 앉혔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그 성격이나 평소 성향이나 이런 걸로 봐서 무슨 윤핵관한테 휘둘리고 무슨 대통령한테 뭐 오다받고 하고 당대표한테 오다받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분은 딱 본인의 소신과 판단에 의해서 일 처리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 뭐 배후에 누가 있다 이런 거는 그 좀 올바른 판단 같지는 않고요. 이 대표의 판단은 잘못된 거다. 예, 그리고 윤핵관도 여럿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찝어서 얘기를 해야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뭐 흔들려는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요? 예, 예.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당 대표나 당 지도부가 흔들리는 것이 당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 본인의 진로와도 맞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윤핵관이라고 자꾸 이렇게 뭉뚱그려서 마치 권력이 있는 특정 집단이 본인을 공격한다 이제 이렇게 좀 몰아가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사실과 좀 다른 것 같고. 그럼 장지원 의원은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대표와 장제원 의원 사이에는 사실 상당한 긴장 관계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사 나오는 걸 보면 간장 발언이랄지. 예, 긴장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래도 또 이제 이철규 의원님 발언도 네. 이제 제가 아직 여쭤보지 못했어요. 이것이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냐? 사실 그게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대고 한 얘기인지 잘 몰라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이준석 대표를 향한 이야기라면 예. 아직 우리 당의 당대표고 뭐 어떤 징계 절차라든가 이런 게 지금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는 당대표한테 얘기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발언이요? 예. 사람들은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서며 남 탓해대는 사람을 칭하여 후한무치한 자라고 한다. 네. 이게 당대표일지 누구일지 사실 모르는 이야기고 언론은 이 대표를 겨냥했다라고 다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언론은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 제가 직접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예. 아직은 당대표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당의 구성원들이 당대표에 대해서 너무 이제 과격하고 과감한 발언을 하는 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예.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양수 의원님의 어떤 솔직한 발언들. 그러면 어쨌든 권성동 대표나 이양수 의원이나 뭐 이철규 의원이나 소위 이런 윤핵관들은 이 대표 흔들기를 원치 않는다. 근데 장제원 의원은 어떤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정리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 하루 전에 여전히 윤핵관을 지목하면서 이 판에 가장 신난 건 윤핵관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운이 감독입니다. 이 대표. 윤리위 개최에 가장 신난 분들은 윤핵관들이다. 배 떨어지니까 까마귀가 합창하는 상황이다. 윤핵관을 까마귀들로 비판했어요. 번호판 다 숨기고
남의 번호판 달아서 무책임하게 운전하는 대포차같이 정치한다. 윤핵관을 향해서 대포차냐? 당신들 대포차냐? 까마귀냐? 합창하네. 굉장히 격앙된 주장들을 이준석 대표가 한 언론 매체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네. 배 떨어지니까 까마귀가 합창한다. 윤핵관들이 신이 났다. 남의 차에 다른 번호 달아서 운전하는 대포차다. 누구를 겨냥한 말입니까?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핵관이라고 하는 거로 통칭되는 친윤계 의원들이 이제 여럿이 계신데 예. 그분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이준석 대표가 계속 유지돼야 된다. 이 당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러면 만약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당하거나 이러면은 당에 더 큰 회오리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준석 대표가 그 지금 징계위에 회부됐는데 뭐 지금 거론되는 이런 그 혐의들, 이런 거론되는 문제들이 그냥 우리 당에서 덮고 다면 우리 당이 더 큰일 난다. 이거 징계하고 가야 된다. 그 친윤계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나눠지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리 당원들을 봐도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서 그리고 댓글이나 이런 거 봐도 일반 국민들도 의견이 나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뭐 윤핵관이다, 뭐 비윤핵관이다 이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당원분들이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도 같고 저도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를 잘 모르겠을 정도로 당 지도부가 흔들리는 당대표가 징계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과연 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주 후폭풍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당이 만약에 지금 드러나는 저것이 사실이 정말 아니길 바라요. 예. 그러면 문제 없이 넘어가는데 문제 없이 넘어가는 거죠. 그게 만약에 어떤 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걸 또 덮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가장 좋은 상황은 이 대표가 주장했던 것처럼 전혀 혐의 없고 지금 구속돼 있는 저쪽에서 허위 사실을 제기해서 당 대표를 흠집내로 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 명백하게 이 대표는 성상납을 받지 않은 것. 이 상황이 드러나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장 베스트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성상납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써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짜로 드러난다면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본인의 모든 문제를 이제 깨끗하게 클리어해서 그런데 당 대표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측근인 김청우 실장은 왜 7억 원이나 투자한다라는 걸 써줬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것의 진위 여부라든가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윤리위에서 그걸 이제 문제 삼고 좀 조사를 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김철근 정무실장만의 잘못된 네. 그런 행동이었다면은 그분만 이제 징계를 징계한다. 받게 되는 거고 그것이 예. 대표와 연결지을 만한 고리가 없다면 예. 그런 것 사실이나 증거가 없다면 대표는 거기서 책임이 자유로워지는 거니까 그러면 당 대표직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예.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 당이 지금 어떤 큰 후폭풍에 말릴 수 있느냐 아니면은 잘 넘어가느냐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로 자꾸 윤핵관을 지목하는 것 이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사실과도 맞지 않다. 뭐 까마귀나 지금 대포차까지 나왔는데요. 예, 윤핵관 친윤 계열에서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예. 있고 전체 당원 중에서도 찬성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 신난 사람들이 윤핵관이다 이렇게 같은 당의 당원들, 같은 당의 국회의원들, 같은 당의 구성원들을 대표가 이렇게 비하하는 발언도 예. 사실은 맞지 않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이제 어느 계파에도 속하지 않은 박용진 의원님, 이 대표는 왜 계속해서 이제 윤핵관을 겨냥하고 있을까요? 대포차에 비유하기도 하고 까마귀 합창에도 지금 비유를 했어요. 계속 이양수 의원님한테 물어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예. 저한테 굳이 네. 정치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게 되면 어쨌든 그 처지를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처해 있는 어려움, 곤란함은 다 누구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일 테고 그러니까 본인의 실수나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지금 구조는 윤리위원회에서의 징계를 수용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자기가 진다고 생각하고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 지금은 나에게 쓰여져 있는 건 다 누명이고 이 누명은 어떤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예. 이렇게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거 혹은 원치 않는 상황, 징계를 받는 상황이 되더라도 이후에 정치적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힘이 없어서 혹은 미움을 받아서 그래서 추방된 사람이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조금은 뭐 멀리 보는 이런 고려까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서운한 얘기들은 뭐 할 수 있겠지만 저렇게 정치인이 그리고 당대표가 공개적인 장소와 언론을 통해서 저런 표현과 이야기들 쏟아내는 건 어떤 그런 계산된 의중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뭐 꼭 맞는 비유는 아닐진데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친 이재명계 개파 의원들을 향하여 까마귀 떼 같다, 대포차들 같다라고 공격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까 이양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구성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심한 표현을 하는 거는 그 당대표가 하는 일은 좀 아니잖아요. 아니다. 예, 그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전에 어떤 당대표도 당내 갈등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까지 예. 이렇게 비판과 또 표현의 수위를 막 확 높인 경우는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이 7월 7일이구나. 그리고 7월 7일은 까마귀하고 까치가 왔다 갔다 하는 견우와직녀 얘기가 오고 가는 그런 예. 날이니까 그래서 까마귀를 까마귀가 얘기한 나왔나? 건지. 그럼 까치는 누굴까요? 적절치 않다. 여야의 재선 의원 두 분은 모두 다 이 대표의 언행이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을, 개인적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님, 윤리위에서 오늘 징계를 할 텐데 징계를 내릴 수도 있고 징계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 이후에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 이 대표가 이를 수용하느냐 아니면 불복하고 항거하느냐 이 선택지를 이 대표는 둘 중에 선택을 할 텐데 당원 당규도 있을 것이고 뭐 재판이 아니니까 윤리위의 결정이 당 대표가 윤리위의 결정을 불복하고 항거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고 재심 청구. 이 정당 내부에서 벌어진 사안이지만 그로 인해 자신의 지위에 변동이 발생할 때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 법원까지 끌고 갈 수 있다. 사안을 법원까지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때는 법원은 이 사안을 두고 법리상 어려운 쟁점은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절차를 직접 법원이 밟아 나가게 되고 법원으로 이 사건을 끌고 가게 되면 그 사이에 경찰 수사 결과도 나오게 되겠죠. 예.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상태에서 불복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 국면이 굉장히 오래 장기간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미 징계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당 대표로서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는 상당한 치명타가 되겠지만 예. 극적으로 경찰이나 나아가 법원의 판단으로 징계 자체의 효력이 없다, 그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기사회생할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예. 오늘 당장 징계가 이루어질지도 불분명한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윤리위의 징계 심의 사안은 성접대 자체가 아니라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증거인멸 교사 의혹입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는 우선 김철근 정무실장이 제보자와 만나게 된 경위, 실제로 만나서 어떠한 대화를 구체적으로 나누었는지 예. 관련된 사안들은 제3의 경로를 통해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직접 제보자를 만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보자 측과 어떠한 접촉을 했는지 그 접촉 과정에서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는지 나아가서 김철근 정무실장이 이준석 대표와 무관하게 단독으로 행동을 할 상황이었다면 그와 같은 행동을 할 만한 동기나 원인이 있었는지 재반 사정에 대해서 심도 깊은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 예. 이 과정에서 김철근 정무실장도 징계심의 대상자로서 오늘 출석하게 됩니다. 네. 이 김철근 정무실장의 진술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 사안은 수사와 병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상으로는 물론 징계 사안으로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제가 국민의힘의 징계 규정까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만
어느 기관의 징계나 징계 시효는 존재합니다. 아마 국민의힘 징계 규정에도 징계 시효가 존재하지 않을까 싶은데 상당히 과거의 일일 뿐만 아니라 물론 이준석 대표가 대척점에 서 있는 기업 대표 측에서는 2014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금품 등이 제공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선 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금품 제공과 이준석 대표로 하여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을 해달라는 청탁이 결부되어야 하는데 지속된 금품 제공이 그와 같은 청탁과 일일이 다 결부되어 있는지 온전한 입증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경찰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 사안 자체는 징계 시효에 걸리거나 애초에 징계심의 대상으로도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증거인멸 교사 의혹 자체가 사실로 판명된다면 그 자체도 당대표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로 판명될 경우에는 향후 법원의 불복 절차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당대표로서의 행보에 상당한 지명타가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윤리위에서 중점적으로 볼 것은 성상납을 받았느냐의 여부보다도 그 이후에 대선 기간이죠. 측근이 내려가서 7억 원의 약정서를 써준 사실이 있느냐, 그것과 관련해서 이 대표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윤리위에서 중점적으로 따져볼 거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이 대표의 녹취록 이미 많이 공개가 돼 있는데 그 녹취록을 윤리위에서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녹취록을 직접 이 시간에 들어보겠습니다. 네, 장관님. 지금 이게 지금 김포가 제보를 했대요. 가세연이 저한테 어제 그제부터 계속 확인 전화가 와요. 그래갖고 저는 모르는 일이다. 그럼 쟤네가 말하는 것 중에 쟤네가 뒷받침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녹취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어떤 거예요? 녹취는 다른 사람들이겠죠. 제 녹취는 없어요. 장사님, 그럼 내일 제가 사람을 한 명 대전 좀 보낼게요. 좀 만나주시고 상황 좀 저희가 파악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랑 같이 있는 김철근입니다. 우리 사장님 좀 뵈려고 대전으로 출발했습니다. 아마 대전까지 가면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가면 좀 뵐 수 있을까요? 아이고 당연히 뵈었죠. 정무실장님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가서 좀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됐어요. 전후 맥락도 살펴봐야 됐고 이후에 이제 김철근 실장이 써줬다라는 7억 원의 투자 약정서도 공개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제 윤리위에서 이 녹취록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기자 출신의 김소영 교수님, 만약에 이 대표가 저쪽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쪽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혀 성접대를 받지 않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기에도 준 적이 없고 뭐 여성 종업원들이 나오는 술 향응 접대도 받은 일이 없다면 접대를 했다라는 쪽과 지금 통화를 하잖아요. 첫 번째는 왜 통화를 했을까? 왜 사람을 내려보냈을까? 그리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저쪽이 주장하는 근거가 뭐예요? 녹취록 같은 건 뭐예요? 라고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만약에 아예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면 아예 전화를 확 끊어버리건가 저쪽이 주장하는 근거가 뭐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이건 제 의문이 아니라 기존에 제기됐던 의문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 통화 내용만 보고 봤을 때는 합리적으로 생각컨대 전혀 사실 무근에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 지금 앵커가 말한 것처럼 전화를 끊어버리거나 화를 내거나 했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데 저쪽이 가지고 있는 근거라는 게 뭐예요? 라는 걸 알고 싶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이제 준비할 수 있거든요. 저쪽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저거 말고도 이준석 대표가 저 의혹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일성이 뭐였냐면은 나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가 아니라 나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였거든요. 예. 그 반응이 전 좀 의아했어요. 보통은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정을 하는데 관련돼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이거는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굉장히 애매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가 뭐 실제로 성상납이 있었든 아니든 간에 뭔가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뭐 여성들이 나오는 뭐 술집에 갔을 수도 있고요. 뭐
뭐 여러 차례 그냥 접대를 받았을 수도 있고요. 뭔가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윤리위가 들여다보겠죠. 그리고 성상납 자체가 뭐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뭐 사법적으로 판단을 받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왜 정무실장이 저쪽 사람들과 통화를 해서 직접 내려갔고 그리고 7억 원에 달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투자 각서를 이준석 대표와 상관없이 본인이 그런 투자를 하겠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윤리위에서 이 부분을 다퉈보고 아마도 이제 이준석 대표의 설명을 들어보긴 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너무 윤리위를 그동안 흔들었거든요. 네.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고 지금 윤핵관과 굉장히 밀접하게 윤리위가 움직이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윤리위가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윤리위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그 상태 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와도 그것은 공정한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흔들므로써 제 생각에는 이준석 대표가 어느 정도 징계가 나올 걸 직감하고 윤리위에 예. 어떤 결정이 나와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떤 징계가 나와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미리 깔고 가느라고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예단할 수 없습니다. 윤리위가 징계를 내릴지조차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저 녹취록이 뭔가가 있기 때문에 성접대를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는 거다라고 판단할 수도 없다라는 말씀 거듭드리겠습니다. 전후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윤리위에 증거가 제출됐다고 하는데 누가 어떤 내용일까요? 김성진 측 변호인 성접대 및 증거인멸 관련 녹취록 등을 제출했다. 중간에 가로채거나 개봉하는 등 사전 유출 여부 확인 후에 본인의 개봉 금지 상태로 윤리위 개개인 앞으로 송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김수현 변호사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명의 사람을 들이대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힘을 써보겠다. 형님처럼 모시는 국회의원이라고 했고 한 명은 밖에 계신 기업가더라고요. 이준석은 그 8월 15일 날 매기구이집 욕쟁이 아저씨 기억하면 아마 다 기억날 거예요. 그 자리에서 뭐 시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일명 뭐 창조경제 그 아이카이스트 방문에 대한 청탁까지도 다 이루어졌다. 결제한 내역들이 앞뒤가 딱딱 맞아요. 8월 15일 같은 경우 다음날 아침에 KTX 끊어준 것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네. 하룻밤 자고. 자, 이 주장 역시 성접대를 했다라는 쪽의 일방적인 현재는 주장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판단은 윤리위에서 오늘 할 텐데 오늘 밤 7시에 윤리위가 소집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언론 보도상에 있는 예측 시나리오들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서서 박성배 변호사가 잘 짚어줬듯 이준석, 김철근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관련된 집중적인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안건 자체가 이 대표도 직접 7시 윤리위에 출석해서 본인의 소명을 할 예정이고요. 이 대표는 예상이나 기대 않는다. 온갖 해석 난무에 말 못할 필요 없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어떤 시나리오들이 존재할까? 이게 중요할 텐데 일단 윤리위에서 징계를 한다면 4가지 수위의 징계는 존재합니다. 경고, 가장 약한, 그리고 당원권 정지, 탈당 경고, 제명 순으로 수위가 올라갑니다. 경고는 경징계로 볼 수 있고요. 직함이 유지된다. 당대표의 직함이. 경고가 나왔을 경우. 정치 생명도 연장이 가능하다. 다소 흠집은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경고 윗단계, 바로 윗단계,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나올 경우 사실상 당대표직으로서 당대표의 역할 수행이 불가능해진다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사실상의 대표직 박탈이다. 정치적 명운이 위태하다. 당원권 정지 기한은 최소 한 달에서 길게는 3년까지 나올 수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잠깐 언급했는데 이 대표가 오늘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걸 승복할지 말지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부분이 우려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 이런 말씀 전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당원 당규에 대해서 승복을 하는 거는 누구나 당연한 얘기죠. 사실 재심 청구도 가능하다 보니까 전제라는 말씀이 좀 적당한가 싶은 지적도 아니 있는데 그거는 또 당원 당규에서 재심 허용되면 또 재심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예. 이양수 의원님,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이 의미심장하니까 기자들이 계속 재차, 3차 질문을 했을 텐데 당원 당규에 이 대표가 승복하는 건 당연하다. 자, 이거 어떤 뜻입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원칙적인 얘기. 당인이라면 당원 당규를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원론적인 얘기, 당연한 얘기를 왜 지금 했습니까? 기자들이 먼저 물어보셨어요. 어떻게요? 예, 그 회의를 끝나고 나왔는데 윤리위원회에서 나온 결정 사항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승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제 저 대답을 한 겁니다. 예. 당원 당규가 있기 때문에 당원 당규를 반드시 지켜야 되고 승복해야 되고 그리고 또 본인인 그 이준석 대표도 뭐 재심 청구라든지 여러 가지 본인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당원 당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대로 해야 된다라고는 원칙과 원론을 이야기한 거고요. 그리고 뭐 지금 권성동 대표가 요즘 여러모로 고생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만약에 아까 박성배 변호사 예측 중에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만 윤리위에서 어떤 경우에 징계가 내려진다면 그리고 이 대표가 이를 불복하지 않고 재심을 청구하고 법원으로까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서 법원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간다면 굉장히 이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뭐 당에 대한 지지율이나 아니면 더 나아가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텐데 이 부분을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도 적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승복해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법원으로 이걸 끌고 가서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왜 당원 당규에 이제 윤리위의 징계 규정에 당원들은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따라야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재판이나 가처분 통해서 재판으로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것도 그 뭐 사실은 우리 당의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굉장히 가중시키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윤리위에서 그 고유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태까지 당원들이 그렇게 뭐 법정까지 가져가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뭐 거부하거나 이랬던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기대하지 않고 어쨌든 윤리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당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신중하게 결정을 내릴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오늘 결정 못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철근 그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만 오늘 완료를 하고 이준석 대표의 징계 부분은 여러 가지 뭐 경찰의 수사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 다음에 다시 한번 징계를 위한 회의를 소집해서 검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는 측근인 김철근 정무실장을 내려보낸 데 대해서 가세현 쪽이 주장하고 있는 녹취록이 의도적으로 편집된 것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측근 김철근 실장을 내려보냈다라고 항변하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과연 오늘 밤 어떤 선택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국정원이 정부기관이 전직 수장 2명을 고발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왜?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박지원, 서훈 전 원장들 국정원이 고발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서훈, 박지원, 그리고 검. 국정원이 어떤 이유로 전직 수장 2명을 고발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살펴보시죠. 국정원 박지원 전 원장은 서해 피살 때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했고 서훈 전 원장은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할 때 초기에 합동 조사를 강제 종료시켰다. 국정원법 위반으로 2명의 전직 국정원장을 국정원이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 박성배 변호사님 강력경사 출신이잖아요. 국정원이라는 정부 권력기관이 정부기관이 바로 직전에
수장 2명을 고발한 것, 검찰에. 매우 이례적인 초유의 상황인데, 자, 구체적인 혐의가 뭡니까? 두 전직 국정원장을 동시에 고발한 경우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는 이 박지원 전 원장의 경우에 지난 2020년 9월에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피해자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내역이 감청 기록으로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청 기록을 무단 삭제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감청 기록에 나 대한민국 공무원이니까 살려달라라고 했던 부분이 감청 기록에 있었는데 그 부분 등을 박지원 전 원장이 무단으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요? 그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의혹인 거죠? 이와 관련해서 박지원 전 원장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그리고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죄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또한 서훈 전 원장의 경우에는 지난 2019년 11월 이른바 비순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서 합동 조사를 진행하던 중에 남북 관계 악영향을 우려해 조사를 강제 종료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통상 조사 기간은 15일인데 3일로 상당히 단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역시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아니, 김수현 교수님, 의혹을 지금 봤는데 이게 월북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로고, 과연 당시 청와대와 정부가 우리 국민과 공무원을 구조할 의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그 감청 정보 중에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입니다, 살려주십시오, 구조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월북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때. 그런데 아직은 의혹 단계이긴 합니다만 언론 보도에 박성현 변호사님 언급했던 그 부분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 감청 자료를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무원이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그러니까 살려달라 이제 구조 요청을 한 거죠. 이제 이 발언을 봤을 때는 월북이 아니라 표류했을 것이다라는 게 훨씬 더 분명해지는 발언이기 때문에. 자, 지금 그것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이니까 살려달라. 라는 요청이 정말 감청 자료에 있었는지 여부도. 네, 그렇죠. 아직까지는 지금 주장일 뿐이긴 합니다만 이제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문구가 삭제됐다면 이것은 분명히 월북으로 이야기를 몰아가기 위해서 그랬지 않았겠느냐라는 주장에 훨씬 신빙성이 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정원이 사실 이런 사례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 있었던 그 사건의 자료를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무엇이 삭제됐는지를 조사한 다음에 이런 것들의 삭제가 있었고 이것은 직권남용이다라고 해서 전 정부 아래에 있었던 국정원장을 이렇게 고발하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인데, 어쨌든 이 사건이 국민적인 관심사가 대단하고 특히나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오염됐다고 할까요? 그 정말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 채 굉장히 정치적으로 소비되고 말았던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또 일각에서는 또 한편으로 지금 국정원 기조실장이 윤석열 사단이라고 소위 불리는 이제 검사 출신의 사람이고, 또 지금 뭐 서울중앙지검장도 윤석열 사단으로 말해지는 송경호 지검장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뭔가 좀 완성하기 위해서 이미 윤석열 사단이 요직에 포진된 이후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런 실체적 진실에 좀 더 다가가기 위한 그런 행보의 하나로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수현 교수님, 뭐 확인해 봐야겠지만 만약에 첩보 내용 중에 피격된 공무원이 저는 대한민국 공무원입니다, 구조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라는 구조 요청이 있었다면, 만약에 있었다면 이걸 월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공무원인 거를 밝혔잖아요. 그리고 구조를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걸 월북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또 감청 자료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한번 등장한다는 이야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것을 월북 이사로 볼 것이냐 아니냐는 좀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미 그 한국 국방의 어떤 영역을 넘어선 북한 지역에 들어간
표류해서 들어간 우리 공무원이 설령 월북 의사를 밝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진정한 월북 의사로 해석하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본인의 생명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설령 월북이라는 단어를 썼다 하더라도 이것을 정말 월북의 진정한 의미가 있었다, 진정한 의도가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데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지금 나온 증거만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것을 월북할 의도가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단정할 만큼 충분하냐에 대해서는 전 여전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나를 살려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것을 월북으로 할 때 나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라는 얘기를 할까요? 굳이 내가 대한민국 소속이다, 내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굳이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발언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 이 대목이 일부러 삭제됐다면 이것은 표류라는 것을 지우고 월북이다라는 프레임을 더 씌우기 위해서 있었던 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분명히 수사를 통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해당 발언이 첩보에 있었는지 여부조차 불명확합니다.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 앵커로서 드리고, 그런데 국정원에서 밝힌 건 감청 관련 보고서 등을 박지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을 어겨가며 무단으로 삭제 지시했다라고 현 국정원은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첩보자산, 감청 관련 보고는 합참이나 국방부를 또 국정원에서 이제 넘어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감청 자산을 어떻게 해석하고 상부에 의견을 달아서 보고서가 작성이 됩니다. 국정원에서 작성되겠죠. 그 보고서는 국정원 소속의 국정원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이걸 함부로 삭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게 현 국정원법인데 그걸 박지원 전 원장이 어겼다라는 게 지금 국정원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박지원 전 원장의 입장은 뭘까요?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린 소리. 첩보는 국정원이 공유하는 것이지 생산하지 않는다. 국정원이 받은 첩보 삭제한다고 원 생산처, 소스가 삭제되냐? 원소스가 삭제되냐? 소설 쓰지 말고 안보장사 말라. 박지원 원장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해를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왜냐면 제가 이제 안보 관련 취재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박지원 원장의 주장의 방점은 원 소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에 이첩된 감식 첩보 내용은 국정원이 삭제한다고 해도 삭제되지 않는다. 이쪽에 박지원 전 원장은 방점을 찍혀 있는 거고, 현 국정원에서는 그 소스 말고 그 첩보를 기반으로 한 국정원의 보고서, 청와대에 보고하는, 쉽게 말해서 그 보고서 등은 보존이 돼 있어야 하는데 해석의 영역인데 이걸 박지원 전 원장이 무단으로 삭제 지시했다라는 게 국정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방점이 다른 것 같아요. 자, 이제 판단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두 분의 의견 들어보죠. 박용진 의원님. 저는 지금 국정원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습니다. 전례가 없잖아요. 전임 국정원장이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처벌을 받거나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간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이렇게 나서서 직접 전임 원장을 고발했다고 밝히는 일은 없었어요. 이건 국정원을 그냥 이제 정치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정원법에 따라서 이렇게 전임 원장들이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국정원에 사람이 없습니까? 국정원 직원들은 그러면 이게 법에 위반이 될지 아니면 나중에 문제가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국정원이 지금까지 정권 바뀔 때마다 얼마나 이런저런 그 논란 때문에 곤욕을 치렀는데 국정원의 직원들이 바본가요? 저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이전 정부에 대해서 망신 줘서 이전 정부의 망신 주기와 갈라치기를 통해서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인 것 같아요. 보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아침에 출근길마다 이전 정부보다 잘하지 않았냐, 내가 더 낫지 않냐, 훌륭한 인물도 본 적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문재인 정부와의 갈라치기로 자신에게 오고 있는 인사의 실패와 인사 독주에 대한 국정운영 오만에 대한 지적을 그렇게 피해 나가려고 하시더니 이제 이렇게 안보를 정쟁에 끌어들이고 그리고 국정원을 정치에 끌어들이는 모습으로 가는 것은 저는 정말 탐탁치 않습니다. 탐탁치 않다. 최근에 KDI를 비롯한 국책 기관의 원장들도
뭐 이렇게 거의 내몰다시피 해서 이렇게 계속 교체하고 이러시는데요. 안보, 국가의 정책, 그리고 새 정부의 인사, 이 모든 면에서 거의 마구잡이로 예.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좀 강하게 비판하고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국정원이 밝힌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박지원 원장한테 그것과 관련해서 조사 한번 했나요? 국정원이 지금 검찰이 고발했다면서요. 박지원 원장한테 그 사실과 관련해서 물어본 적도 없고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무작정 대뜸 고발부터 해요? 국정원이 그런 적 있어요? 윤석열 정부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잘못된 거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적은 없잖아요. 박지원 원장한테 전화 한 통화를 못해요, 그래? 답답한 노릇입니다. 강한 반발. 자, 그렇다면 이양수 의원님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이제 박지원 원장은 지금 그 원소스를 내가 삭제한 적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면피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저거는. 왜냐하면 국정원 내에 그런 자료는 없다. 삭제해 놓으면 그런 자료는 없으니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국정원은 그거와 상관이 없다. 서해 공무원이 이제 월북하지 않았는데 월북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 국정원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을 위해서 삭제를 지시했다라고밖에는 이제 이제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완전 국정원법 위반이기 때문에 너무 확실한 국정원법 위반이죠.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5년 동안 국정원을 사실 굉장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사실 그 북에서 내려온 분들을 사실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강제로 북으로 다시 송환해 갖고 본인들의 의사와 반해서 안대로 가리고 포승줄로 묶어갖고 판문점이라는 사실을 알고 무릎을 콱 꿇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반인권적인 행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안보의 허술함 이런 것들 그리고 국정원의 어떤 휴민특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굉장히 약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아마 국정원 구성원들한테는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첩보 기능과 안보 기능을 이렇게 약화시켜서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정권이 바뀌고 간부들이 바뀌니까 부하 직원들이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과거에 사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였습니다. 그때 잘못했다고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확실하니까 이거는 빨리 고발을 해서 법적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도 그런 잘못된 그 원장들의 마구잡이식 그런 삭제 지시가 계속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서훈 원장 같은 경우에도 정말 지금 저희가 아까 아직은 언론의 보도상의 취재에 의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저 대한민국 공무원입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것이 정말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말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을 생명을 정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 그런 정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도 우리 농해수위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몇 날 며칠을 두고 그때 당시 민주당과 치열한 토론을 벌였는데 여당과 민주당은 정부는 월북이 확실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그리고 우리한테는 공개할 수 없지만 SI상 분명히 확실히 월북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고 그게 조작된 증거였다면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나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데 그런 국가는 필요 없는 거가 돼버리는 겁니다. 정말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났고 이것을 은폐하려고 했다면 정말 관련자들은 엄하게 문책해야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고발이 마땅하다. 여야 대표에서 나온 두 분의 의견이 팽팽합니다. 여야 지도부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것도 원통한데 그 죽음의 진상에 대해서 조사까지 한다면은 이러한 국가 권력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소설 쓰지 말라, 안보 장사하지 말라는 박지원 전 원장은 거짓을 멈추고 피눈물 흘리는
가족들과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 공공의 국정원을 정치로 소환하고 안보 장사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철저한 수사로 실체를 밝혀야 한다. 자, 반면 민주당에서는 오직 복수를 위해 정권을 잡았냐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입니다. 국정원의 전임 원장들을 고발하도록 하는 자해 행위를 강요하다니 참 잔인한 정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로지 복수하기 위해 정권을 잡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최종 목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야, 지금 여야가 이렇게 지금 뜨겁게 서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실체적 진실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에서는 박 전 전 원장 등이 첩보를 기반으로 국정원이 청와대 등에 보고하기 위해 생산된 보고서를 강제로 삭제 지시했다라고 국정원에서는 지시하고 있고, 박 전 전 원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소설 쓰고 있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도 지금 대립하고 있고요. 박승문 변호사님, 경찰에 계셨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국정원에도 상급 기관의 현 안보 상황에 관련된 긴급 보고를 올립니다. 상상을 좀 하자면 그때 당시 매우 상황이 긴박했어요. 합참과 우리 군에서는 미국 쪽의 정보와 공유하면서 지금 북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실시간에 감청을 하고 있었고, 한편에서는 해경에서 막 수색을 활발히 하고 있었어요. 서로 간의 정보 공유가 원활하진 않았어요. 이 모든 정보가 올라가고 국정원을 거쳐서 결국 청와대로 올라갈 텐데, 국정원에는 이 같은 정보들이 다 들어와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그 국정원의 이제 상황 관리자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쓰기 시작할 겁니다. 청와대에 올리는 1보도 있었을 거고, 2보 보고서, 3보 보고서, 4보, 5보 보고서, 상황에 따라서 쭉 시간별로 보고서가 있었을 텐데, 그 보고서 중에는 국정원이 어느 단계에서는 이게 월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가능성 등을 판단해서 청와대 등에 보고서를 올렸을 것 같은데, 그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혹여 그 보고서 중에 일부가 삭제됐다면 삭제됐는지 아닌지에 대한 기록도 국정원에 남아있는 건 아닙니까? 그걸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정원이 전직 국정원장들을 고발하면서 관련 자료 검토를 당연히 하였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자료들도 어느 정도 검토를 마무리한 단계에서 고발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른바 수사기관에 고발을 할 때, 관련 기관이 고발을 할 때는 기관 고발 사건이라고 해서 수사기관이 수사하기 편하게 관련된 자료는 상당 부분 정리한 상태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수사기관은 관련된 자료에 일부 참고인들 진술만 확보하면 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안이 그렇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고발을 하기까지 국정원도 나름 자체 정보를 충분히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고발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후에 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덜어 보이는데, 그 압수수색의 대상은 아마 대통령 기록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대통령 기록물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각종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전직 국정원장들의 조치와 관련해서 당시 청와대에서 어떠한 지침 내지는 관련 보고나 지휘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직 국정원장들 고발을 두고 일각에서는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 정치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향후 수사 결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규명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전직 국정원장들이 처벌된 사례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그 사례들 대부분은 정치 관여였죠.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전직 국정원장들이 내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 집행 자체를 두고 고발한 사안입니다. 주요 혐의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인데, 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는 일반 형법 직권남용보다 법정형도 높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이 직권남용죄는 그동안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직권남용죄는 판례가 집적되기 시작한 것도 불과 5년 전부터입니다. 이 문제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을 받아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했습니다만, 이와 같은 형태의 고발과 수사, 일각에서는 국정원 실세가 윤 대통령이 측근 검사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고발과 검찰 수사가
2022년 9월 앞으로 2달 뒤부터는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부패와 경제에 한정됩니다. 검수완박 때문에 그동안 검사는 6대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은 직권남용은 공직자 범죄라고 해서 6대 범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와 같은 고발과 수사 개시가 가능했습니다만 2달 뒤부터는 불가능한데 그 이후에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법률과 배치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와 같은 형태를 반복할지 그 형태를 지켜보는 것도 이 사안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일종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과연 이 사안이 진상 조작까지 이루어진 사안인지 아니면 복수를 위한 정치 보복일지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2가지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죠. 대통령 순반에 민간인이 동행했다라는 비선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안일지 보시죠. 이원모 대통령 비서실 인사비서관 배우자 신모 씨가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나토 일정에 동행했다. 논란입니다. 스페인 동포 만찬 간담회 행사 등을 기획했고 대통령실에서는 항공편과 숙소를 지원해줬다.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이어서 간 것 아니다. 김건희 여사 단 한 차례도 수행한 적 없다. 영어 능통하고 국제교류 행사 기획 경험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한 거다. 보수를 받지 않은 만큼 특히나 이해충돌 여지는 없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원모 비서관 부부가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검사 시절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의혹 수사 참여, 인수위에서 인사검증, 신모 씨, 이원모 비서관의 부인인데 유명 한방의료재단 이사장의 차녀, 대선 때 모친과 2천만 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이 이원모 비서관 부부의 결혼에 중매를 했다. 검사 후배군요, 이원모 비서관이. 검사 후배 결혼식에 중매한 바 있다. 글쎄 뭐 특별한 인연 같지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민간인이 저렇게 자격 없이 동행한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비판 들어보시죠. 이것은 국가의 기강에 관한 문제 아니겠어요?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보수를 받았습니까?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 발생했다. 야당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 비선이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그 최순실 씨가 그랬던 것처럼 뭐 연설문을 고쳐준다는 뭐 그런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뭐 최순실을 소환하면서 갑자기 비선으로 엮는다? 무리한 네거티브고 서로가 좀 자중해야 합니다. 여야가 논쟁 중이고 급기야 BTS 논란까지 제기됐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오랜만에 오는군요. 탁현민 씨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이 국정 수행 과정에서 꼭 공직자만 수행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필요하면은 외부 민간인도 데리고 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때 보면 뭐 수시로 동원하잖아요, 그죠? BTS. 이거는 그냥 묵고할 수 없을 정도로 천박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BTS는 유엔에서 2번이나 초청을 받아서 유엔에 갔던 거고 대통령이 유엔에 갔을 때는 BTS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특사로 임명을 했잖아요. 여야가 논쟁 중.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모의 배우자가 민간인 자격으로 그러니까 영어와 스페인에 능통한 자격으로 보수를 받지 않고 대통령의 전용기를 타고 순방을 갔다 왔다. 비선이다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진 의원님. 아니 이런 얘기 그만하죠. 아니 그 청와대 태도를 보면 앞으로도 계속 이러시겠네. 그죠? 이번엔 인사비서관, 다음엔 무슨 비서관, 부인들, 남편들 뭐 좀 잘하시는 거 있으세요? 아, 예, 저는 저 노래를 잘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심기 뭐 편하게 하기 위해서 행사에 뭐 좀 노래를 잘하시니까 여러 행사 진행을 좀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급여는 안 받지만요 5성급 호텔이고 최고급 호텔인데 뭐 하루 며칠 주무실 수 있고 그거 한 1,000만 원 넘어가지 않아요? 전용기. 그리고 아니 전용기뿐만 아니라 거기로 갈 때 일반 항공기를 이용했었을 때도요 엄청난 항공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이라뇨.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세요. 아무렇지도 않다고 지금 청와대에서 저러시는데 잘 됐네. 계속 그렇게 하시고 야당은 가만 안 둘게요.
국가의 기본이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해요? 그리고 BTS라뇨. 뭐 무슨 그런 예를 드세요. 방어를 하려도 적당히 하시고요. 잘못됐으면 여당도 그렇게는 하지 맙시다. 이번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 판단을 잘못한 모양인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다르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예.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저 따로 드릴 말씀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라. 예. 자, 그렇다면 이양수 의원님.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외교는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국익 외교인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력을 가늠할 수 있는, 그리고 뭐 모두가 좀 나서서 국가의 이익이 되게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꼭 공무원들이 아니더라도 예. 가서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이면 가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원모 비서관의 아내분이 아니고 그냥 일반인인데 스페인어와 영어에 굉장히 능통하고 그리고 행사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서 행사 기획을 많이 했던 분이라면 아마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이번에 모시고 갔다 오더라도 일반인, 공무원 아니고 일반인이지만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그분의 재능이 필요해서 순방에 같이 갔다 그러면 아마 야당에서도 큰 문제 안 삼았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재능이 있는 분이 그 비서관의 아내분이었기 때문에 이거 혹시 앞으로도 계속 이러면 문제되는 거 아니야 하고 민주당에서 이제 충정 어린 경고, 조언을 하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분들이 많이 필요하더라도 직원분들의 뭐 식구들보다는 일반인들 중에서 해서 예. 또 국익을 위해서 그분들이 가서 노력해주면 국익을 위해서 도움되는 거니까 또 바람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예.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지금 날카롭게 주고받았지만 타협점 하나 나왔어요.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라고 하니까 타협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렇다면 뜨거운 소식, 두 번째 소식으로 이어지죠. 어떤 소식일지 함께 보시죠. 가양역에서 실종됐던 20대 여성이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가양대교 위에서 마지막 목격됐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블랙박스에서 모습이 사라졌는데 가양대교 남단에 서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건 언니가 쓰러질 것 같다라고 119에 신고한 시각이라고 합니다. 유서도 발견됐다고 하죠. 유언, 내 죽음에 누구도 슬퍼하지 않았으면 해 라는 내용이 적힌 문서가 발견됐다. 현대까지 범죄 관련성 의심할 정황이 없다. 극단적 선택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박성 변호사님, 안타까운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수색도 활발하게 이루어짐과 동시에 수사도 상당 부분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 동선을 확인해 보았더니 실종 당일 오후 10시 22분에 택시를 타고 가양역에 도착해서 도보로 가양대교 남단으로 이동을 합니다. 인근 버스 블랙박스상 10시 56분에 가양대교 남단에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됐고, 언니가 쓰러질 것 같다고 119에 신고한 시각인 11시 1분에도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11시 9분에 인근 버스 블랙박스에 김 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이 극단적 선택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김 씨가 소유한 태블릿 PC에서 유언장으로 보이는 문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파일의 작성 시기도 확인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동안 경찰이 이 위치와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CCTV뿐만 아니라 핸드폰 위치 추적, 이를 바탕으로 특정 시점에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을 파악할 수 있는 인근 버스들도 확보해 조사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정황상으로는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만, 그 이후에 극단적 선택을 결심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밝히는 작업까지 후속되어야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군요. 그래서 언니가 충격을 받을까 봐 119에 신고한 것일 수도 있겠군요. 동생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격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게르게, 포사구, 팽에 더 요란해진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출마가 무산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용해 먹고 토사구팽했다라고 말이죠.
성폭력 없는 세상 만들자고 저를 영입한 민주당. 지금은 계륵 취급한다. 필요할 땐 온갖 감언이설로 이용해먹고 기득권 도전하니 언제 그랬냐는 듯 토사구팽. 굴하지 않겠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당무위가 박 전 위원장 출마 불가를 또 확정을 했죠. 안건 상정조차 안 하고 출마 불가 결정을 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반발. 청년 차별 아니라면 공식 안건 채택하라. 이게 뭐가 무리인지 뭐가 두려운지 모르겠다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수현 교수님, 확실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당내에서 쓴소리를 많이 했어요. 당내의 성비위 의혹과 관련돼서 누구보다 단호하게 얘기했고 또 최강욱 의원 징계 때도 얘기를 했고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가장 앞서서 하고 있는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정식 안건도 채택하지 않고 나를 배제하려는 건 이건 안 된다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초 박지원 위원장을 영입할 때 2030 여성들의 표심을 얻겠다는 의도가 이제 없지 않았잖아요. 워낙에 이분이 그 N번방 사건을 추적하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여성들의 범죄, 여성들에 대한 범죄라던가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줄 것을 기대하고 비대위원장으로 영입이 됐죠. 그리고 상당수 2030 여성들이 지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아깝게 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대선에서 상당히 많은 표를 득표할 수 있었던 부분의 하나가 박지원 위원장이 가지고 왔던 2030 여성들의 표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을 이제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개를 잡고 난 다음에 토끼를 잡고 난 다음에 개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용할 만큼 이용해 먹고 이제는 별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를 내치려고 한다라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본인이 그런 역할을 하면서 당내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징계해야 된다는 말을 적극적으로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굉장히 뒤늦게 징계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민주당이 여성 문제를 이용하는 방식이라고 아마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뭐 페미니즘 정당 아니면 여성의 인권을 훨씬 존중하는 정당이라는 식으로 해서 표를 얻었지만 사실상 행태를 보면은 과연 정말 여성들의 인권이나 여성들의 권익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이용해 먹고 단물 빨아먹고 그냥 팽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물론 뭐 당무위에 아예 올리지조차 않았죠. 박지원 위원장의 대권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당권 도전을 아예 원천 봉쇄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당무위에라도 올려서 거기에서 어쨌든 결정하게 한다면 자기가 수긍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 하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만이 서두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계의 대표 의원인 김남국 의원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군요. 본인의 위상을 오해하고 있다. 쉽게 번역하자면 별거 아니다. 라는 비판의 발언일 수 있겠어요.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이준석 대표, 김동연 지사급으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생각하고 있다. 오해하고 계신 듯. 이재명 의중 반영 의심도 세상을 너무 본인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이준석급도 안 된다. 김동연급도 안 된다. 급이 떨어진다라고 김남국 의원이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오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한 매체에서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토사구팽하고 있다. 이런 박지원을 물러나게 하려는 모종의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 아무래도 기득권 의원들께서 그런 입김들이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 박지원을 이준석이나 김동연과 같은 급수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니냐. 급이 다르다. 언론에서의 마이크 파워나 이제 유명세로 따진다면 제가 그 두 분께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이나 김동연급에 뒤지지 않는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답변했군요. 그렇다면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여론조사 결국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고 민주당 비대위에서 더 정확히 말하면 당무위에서 여론조사 30% 룰이 부활하긴 했습니다. 그 여론조사상 지지율 얼마나 나오고 있을까 함께 보시죠. 이재명 의원이 33.2%로 1위, 박용진 의원이 15.0%로 당내 2위,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8.8%의 여론을 받고 있군요. 나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당내에서 여론조사 2위인데 그 뒤에 지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있어요. 김남국 의원, 이재명계의 대표적인 의원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위상을 착하고 있다.
이준석이나 김동연급은 아니다라고 연이어 비판을 했는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렇게 답변을 했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여기서 좀 맞는 말만 할게요. 일단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언론하고의 첫 인터뷰에서 나 당대표 출마를 한다. 근데 내가 6개월이 안 됐네요. 이거를 우리 비대위에서 좀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 인터뷰를 보고 깜짝 놀랐죠. 아 그렇구나. 6개월이 안 됐나 보다. 그러면 뭔가 특례 조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내가 원래 중앙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으로 80몇 %의 인준을 받은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대표 출마 자격이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앞뒤가 조금씩 다른 문제예요. 본인이 원래 알고 계셨던 것처럼 당대표 출마하려면 최소 자격으로 6개월의 당비를 내셔야 되는 거는 본인도 알고 있었고 당의 그냥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무위원회나 비대위의 판단은 그 기준을 충족을 못했다. 이렇게만 한 건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토사구팽, 계륵, 출마 봉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기서 또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젊은 목소리 또 젊은 여성의 어떤 직관적이고 직설적인 당에 대한 비판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동안 청년 정치를 어떻게 해왔느냐면 육성하고 키우고 기회를 주고 마이크를 주고 결정 권한을 준 게 아니라 영입해서 쓰고 실패하면 나 몰라라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요? 예, 그거는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도 그렇고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청년 정치가 없었기 때문에 매우 답답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더 크게 좀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그만두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당대표 선거라고 하는 그 공간 말고도 계속해서 본인의 생각을 그리고 청년 정치의 활약을 보일 수 있는 공간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상황에서 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민주당이 변해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당내 쇄신과 혁신의 목소리는 박용진이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같이 하시고 민주당 안에서의 청년 정치 그냥 이렇게 쓰고 버린다는 느낌이 아닌 육성하고 키우고 기회 주고 마이크를 주는 그런 정치는 같이 힘을 합쳐서 해나갈 수 있다. 이준석급 안 된다라는 식의 폄하는 적절치 못하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기회를 주고 우리가 당대표로 모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그걸 그렇게 폄하하는 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박지원 위원장이 기성 정치를 굉장히 빨리 배운 것 같아요. 사실 룰상 자기가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근데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몸집을 이렇게 본인의 그 위상을 부각시킬 줄도 알고 그리고 또 이런 당이 그런 회오리 속에 휘말리면 본인 같은 청년 정치인을 항상 또 다시 찾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전략 같은 것도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정한 자세는 지금 있는 룰을 사실 잘 지켜가면서 다음번 당대표에 나가고 다음번 또 무슨 당의 선출직에 나가고 하는 것, 이 룰을 잘 지키는 것이 진정한 청년 정치인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뚜벅뚜벅 가시기 바랍니다. 두 분 다 굉장히 아끼는 충정의 격려의 돌직구 발언들 들어봤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다른 당권 주자들의 목소리도 공정하게 반영을 해드리겠습니다.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